보습식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가득 차고 있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영구 처분 시설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없습니다. 건설하면 우리나라 잘하는데 왜? 그동안 이제 9번 정도 대규모로 영구 처분 시설을 갖다 놓을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입법하고 있는데 네. 법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여기서 이제 처분장을 짓게 되면은 주민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주민들한테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하게 돼 있는데 예. 못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법으로 만들어 보여주겠다. 네, 오늘도 재미있기로 소문난 장안의 화제 주말 인터뷰 3프로TV가 준비한 주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미도 재미인데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뜨거운 주말에 이런 걸 하면 어떡하자는 뜻입니까? 진짜 정말 네? 뜨겁고 에너지 네. 넘치는 예. 주제죠. 추우니까 이렇게 뜨거운 주제 한번 해봅시다. 예. 핫포테이토. 오늘도 저희가 정한 주제는 무려 원자력입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냥 그 두 가지 걱정하죠. 사고 나면 어떡하지? 예. 예, 그거는 항상 걱정이니까 항상 대비해야 되고 또 하나가 사고가 안 나도 이제 원전 계속 가동하다 보면 폐기물들이 계속 나온다는데 예. 이거 좋은 거 아니라더라. 이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야, 그 처리 비용 생각하면 이게 원전이 싼 게 아닐 수도 있대. 예. 뭐 그런 얘기도 서로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이 중에 특히 그 폐기물 문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가 요즘 이슈인지 그걸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좀 사실 겁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예. 우리가 속속들이 네. 한번 파헤쳐 보죠. 그래서 저희가 원전 그 폐기물 저장소 거기를 실제로 이제 가려고 예. 차표까지 다 끊어놨는데, 아, 그래 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약하러 갔더니 표가 없던데요. 제가 또 철도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 코레일에 부탁해서 끊어놨는데, 보니까 오늘 전문가 분께서 예. 내가 그냥 설명해줄게. 굳이 가도 너는 봐도 몰라. 그래서 다음에 가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님 예. 모셔서 이미 여러 번 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아주 속속들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용 후 폐연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뭐가 조금 걱정인지 그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은 해결료가 들어가고 다 쓰고 남은 해결료는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용 해결료가 맨 처음에 나오면 열하고 방사선이 많이 나옵니다. 뜨거워요? 네, 뜨겁습니다.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꺼내면? 똑같이 생겼죠. 들어간 거랑 똑같이 생겨서 저는 들어간 나옵니다. 것도 사실 네. 못 봤습니다. 아, 그냥 우리로 보면은 스테인레스 봉들을 쭉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탱 홍두깨처럼 생긴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분필 정도 얇기로 그래요? 해가지고 봉이 있고요. 그게 보통 뭐 16개, 16개 이렇게 길이는 얼마나 긴 게 한 3m 들어가요? 됩니다. 3m? 네. 그럼 당구 큐대 2개 정도?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간다. 네, 근데 들어갔던 게 나올 때도 생긴 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거뭇거뭇해 있기도 하고 뭐 부풀어 있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나오고요. 다만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선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라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방사선이 거의 없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수준인데 네. 이제 나온 직후에는 이제 만지면 죽는 거죠. 이제 방사선하고 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은 방사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이 나오면 열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사용해결료 저장조라는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다 이제 담가 놓는 거죠. 그럼 이제 물에 의해서 네. 열이 식혀지는 거고. 그러면 꺼내서 담그려면 손으로 옮겨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니죠. 쭉 꺼내서 그냥 그럼 죽는 데잖아요. 물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네. 이제 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차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해결료 저장조에다가 이제 해결료를 담가 놓으면 예. 해결료 상단으로부터 표면 수표면까지 한 10m 정도가 물로 차 있으면 깊이 넣는군요. 네, 물로 차 있으면은 그 바깥에서는 이제 일상복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 방사능이 물은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또 굉장히 좋은 차폐체입니다. 뭐 뚫고 못 뚫고는 아니고요. 그러면 네. 혹시라도 우리 해외여행 같은 데 다니다가 네. 근처에서 원자탄이 터진다. 네. 그러면 일단은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으로 숨는 게 최고네요.
아니면 욕조 뭐 이런. 그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네. 그 열에 의한 피해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버섯구름 올라가고 나면 이제 낙진. 태풍이 아. 딱 부니까 예. 바람의 피해를 입을 것이냐. 그거는 피할 수 없고 어차피 위치는 네, 정해져 그 있으니까.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서 대피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용어를 그 정리를 좀 하고서 좀 뒤에 얘기를 진행해야 좀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이거 이렇게 봉 나오면은 물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아까 저장소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거 하셨을 때 사용후 해결료를 이제 구분하는 그 용어들은 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용후 해결료를 임시 저장하는 것이 있고 저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임시 저장은 보관이죠, 보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이제 연료를 일정량을 담고 다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연탄 자동차라면 연탄 보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영구 저장은 아니고 네. 일시적으로 발전소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비가 그 수조입니다. 아, 물 속에. 네. 그 보관입니다. 그건 사실 저장이라기보다는 보관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은 그거를 뭔가 다른 곳에다가 영구적으로 옮겨놓는 게 저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임시 보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안에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네. 방식이 있고요. 요거는 무조건 물 안에 당분간은 넣어야 됩니다. 처음 한 1년, 2년 동안은 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드시 물 안에서 식혀야 되는 물이 거고요. 끓겠네요. 끓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물 순환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있고 한 2, 3년 지나면 뭐 급하면 1년 해도 되는데 이제 빼내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됩니다. 방사선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이제 로그 커브처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물속에 한 1년 담궈두면 그냥 그건 손으로 집어도 될 만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되고. 안 된답니다, 여러분. 아직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식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에 담아서 대기 중에다가 탑처럼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손만 안 대면. 그다음에 이제 그럼 용기에 이제 콘크리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방사선은 막아주고요. 나오는 열은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냥 그걸 건식 저장이라고 합니다. 건식 보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안에 보관하는 방식이 습식과 건식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물에 빠뜨려 놨다가 몇 년 후에 꺼내서 그냥 말린다. 습식으로만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건식은 안 됩니다. 처음엔 습식으로 좀 식힌 다음에 건식 보관을 하는 것이고. 건식 보관하는 이유는 습식으로 저장하는 그곳이 이제 가득 차면 계속 손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옮길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장은 또 다시 둘로 나눠서 이제 중간 저장과 영구 처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 저장은 이제 사실은 영구 처분장이 있으면 바로 영구 처분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되죠. 물에서 꺼내서. 근데 영구 처분장을 못 구하면은 한 뭐 50년이건 60년이건 보관하는 중간 저장 시설을 둬서 콘크리트 가둬 놓은. 거기서 이제 보관을 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구 처분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나누면 보관, 저장. 보관은 습식과 전식. 그다음에 그 저장은 중간 저장과 영구 처분. 근데 아까 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물에다가 1, 2년 집어넣는다 그러 보니까 임시라 그래도 그렇게 짧은 임시가 아닌가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에 넣어놓으면 금방 식지 않나?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원자력 공학의 스케일은 이 그 문과들의 스케일과 다릅니다. 역시 이과 좀 다르신가요? 보통은 그냥 뭐 한 10년 단위가 그렇죠, 교수님? 저희 그 사용 해결료는 만 년을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1만 년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죠. 그리고 만 년 전에는 신석기 시대였는데 만 년 후에는 국가가 존재할 거냐? 그렇겠네요.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현재의 목표입니다. 물에서 몇 년 담궈놨다가 지금은 그냥 바람에 말리고 있다. 아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월성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아직 수조에 있습니다. 월성만 슬슬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었고요. 이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우리나라 사용하고 있는 가압 경수로용이 아니고 그 카나다에서 도입한 원자로이기 때문에 해결료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큐대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좀 짧아요. 짧고. 그다음에 좀 그 해결료는 이제 우라늄 235를 농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해결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천연 우라늄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탄으로 치면 이제 석탄하고 흑하고 섞어서 연탄을 만드는데 석탄 비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타고 나오고 하니까 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월성은 그 사용 해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조가 가득 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식
그 저장 시설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나 월성은 연료값도 좀 싸겠네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값이 싼 대신에 뭐 냉각수를 중수를 쓰기 때문에 냉각수 값이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그게 또 중수 쓰는 곳이에요. 예, 예. 한편으로는 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다 만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나머지는 만들지만 농축은 딴 나라에서 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하, 월성이 또 그런 특징이 있군요. 예. 자, 그러면 뭐 오늘 배울 거 다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습식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가득 차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네. 주셨을 때 다 얘기하셨는데 수조 다음에 건식해서 임시 저장해서 영구 저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한 거 우리나라는 지금 습식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는 다 수조에 있고 네. 이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수조가 가득 차서 슬슬 빼서 이제 이른바 건식 저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건식 저장소는 있긴 있어요? 그 월성에는 있고요. 월성에는 있고 다른 부지에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수조에서 몇 년 보관하다가 바로 영구 처분장으로 가면 중간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경제적으로도 좋고 제일 좋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영구 처분 시설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없습니다. 예. 근데 듣기로는 전 세계에 없대요.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지금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 저장소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조만간 이제 가동을 할 것이고요. 건설하면 우리나라 잘하는데 왜 어려워요 만들기가? 우리가 네. 그동안 이제 9번 정도 대규모로 건식 영구 처분 시설을 갖다 놓을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막 데모도 하고 막 안면도 사태도 있고 막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부지를 지정고시 남의 땅에다가 네네. 드릴링 할 수는 없으니까 예정 부지를 지정고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드릴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아예 깊은 조사를 해서 한 뭐 10년, 20년 동안 그 안에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화학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 활동을 하고요. 뭘 보는 거예요? 지진 날까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진 중요하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지하수의 유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반들이 이제 금이 많이 가 있느냐, 깨끗한 안반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흔들려서 금 갈까봐. 네, 그다음에 이제 동위원소 같은 것들이 만약에 누설이 됐다 그러면은 얘가 1년 동안 얼마나 퍼져나가는 땅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10년, 20년 동안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격지가 되면 오케이 짓자. 근데 부적격이면 공학적으로 그 방벽을 칠 수가 있느냐 있으면 계속 가는데 뭐 없다 그럼 딴 데로 가야죠. 근데 문제는 9번 시도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서 부적격이어서 관둔 게 아니고 네. 한 번도 못 퍼봤습니다. 아예 조사 자체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정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뭐 데모를 하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야 다음에 하자. 이제 그러니까 파기 시작하면은 최소 10년인데. 네. 그러니까 보는 데만. 네. 이게 뭐 땅이 뭐 괜찮은가 아닌가 보는 데만 10년 넘게 걸립니다. 예. 아직 파보질 못했다. 네, 파보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입법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은 사실은 법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여기서 이제 처분장을 짓게 되면은 주민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들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개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주민들한테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하게 돼 있는데 예. 못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법으로 만들어 보여주겠다. 그 약속 안 지키는 거 어떻게 하냐. 네. 당신 말만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이라는 것들이 그 영구 처분장을 얻는 모든 과정의 단계를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물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뭐 이런 거겠네요. 네네. 그럼 혜택도 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뭐 총론적인 개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역 주민의 동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은 법으로 이 동네 하기로 했으니까 니네 동네 그냥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법은
처분장을 얻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들한테 어느 시점에서 그동안 데이터 공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협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수렴이 됐다라는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네. 것들을 갖다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절차로 할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지 뭐 법으로 뭐 밀어붙이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여기 법으로 여기 정해졌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무조건 동의해 안 하면 불법이에요. 이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절차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뭐 이 일을 하는 사업 주체가 누구일 것이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잡다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정부나 한수원이 이제 그 사업 주체도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 원자력 환경공단이라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하는 전문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기관을 이용할 것이냐.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나 저기나. 그 사업은 그렇게 하고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업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 후 해결료 뭐 관리위원회라는 행정청을 따로 만들어서 그 전담을 시킬 것이냐. 뭐 부지가 이런 것, 넓게 필요합니까? 부지 그렇게 넓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나라 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땅 지하로 얼마 이상 내려가면은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구조물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제 밑으로는 좀 크거든요. 아, 파고 들어가서 넓게 지하에서 만들군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0m 이상 팝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누구 땅도 아닌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물은 주인이 있는 땅이고. 이게 막연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아까 얘기했었을 때 방사선 폐기물 중에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라 그러면 방사능이 좀 많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묻힌다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라도 불안할, 물론 과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음적으로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 거는 되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원전이 있는 게 아닌데 네. 그 다른 나라에서도 원전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폐기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폐기물 문제 중에서도 아까 이제 수조는 우리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 뒤에 뭐 저장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조가 가득 찼으니까 그 옆에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둬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도 굉장히 많은 정치학이나 복잡한 문제들이 들어 있는데. 사용 후 해결료 영구 처분장을 못 구하는 것이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 구하고 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굳이 안 구할 이유가 뭐예요? 사실 사용 후 해결료 자체를 다시 재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로 재활용이 됩니까? 지금 해결료라는 거는 우라늄 235가 한 4%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238이 나머지 96% 들어갑니다. 근데 우라늄 238은 거의 반응을 안 해요. 일부가 그 안에서 이제 플루토늄으로 바뀌는 건 있는데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사용 해결료를 다 끄집어내 보면 거의 우라늄 238은 거의 96%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4%가 핵분열을 일으켜서 방사성 물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라늄 238을 걷어내면, 우라늄 238은 방사선이 없으니까요. 그걸 걷어내면은 사용 해결료의 양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샤프심만 버리면 되지.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하면은 이제 두 개 서로 다른 원소가 돼 있는 거죠. 또 아니면 세 개로. 그렇게 되면 이 원소들 중에 유용한 원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싼 희귀 원소들이 거기 좀 있어요. 235가 분열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서 뭐 플루토늄도 나오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폭탄도 만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핵배터리라는 걸 많이 써요. 핵배터리가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핵배터리입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한 45년 뭐 수명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한 번 집어넣으면 45년을 쓴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심장 박동기 이제 수술하면 그 안에 그 배터리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예. 그 아이언맨 쓰는 그건가요? 그건 좀 다른 건데. 아이언맨 여기에 이렇게 그 핵 배터리를 이제 써야 되는 곳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고 배터리 교환할 때마다 수술할 그렇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랬고 심장 박동기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핵 배터리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네. 에너지가 필요한데 뭐 석유 갖고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 배터리를 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 착 날개 펴가지고 태양광 발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태양 쪽으로 갈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멀어질 때는 이제 태양광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화성 이렇게 갈 때는 이제 핵 배터리를 씁니다. 근데 대신 이제 핵 배터리 비싸죠. 그게 부피나 중량 대비 효율이 높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성 탐사선에 있는 로보 이런 것 중에서도 태양광으로 하는 요만한 애가 있고 핵 배터리로 하는 이만한 애가 있고 그래요. 큰 놈은 큰 힘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원소들을 할 때는 방사선 동위원소 중에 그 알파나 베타선만 내고 감마선은 안 내는 희한한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있어요. 네. 이제 알파나 베타선은 차폐가 되게 쉬워요. 근데 감마선은 투과력이 좋아서 이제 차폐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나 베타선만 내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찾으면 핵 배터리로 쓰면 좋죠. 그냥 뭐 종이도 또 못 들으니까 뭐 인체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위원소들이 이제 사용 해결료 안에 들어 있어요. 자연 중에서는 골라내기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쓰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급하지 않은데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일단 냅둬봐. 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부러 그냥 열심히 뭐 찾으러 다니지 않으려는 경향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지 않냐? 이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못 구한 경우도 있고, 안 구한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안 구한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에 쓰고 싶겠네요. 우주선 많이 보내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연구 저장 시설이 지금 지구상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진 데가 없다라는 거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야 얼마나 그러면 안 주냐. 위험하니까 없겠지 이 친구들아.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핀란드랑 스웨덴에서 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라고 그걸 되게 좋아서 막 우리는 이거 하고 싶어요 막 이래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스웨덴은 주민 반대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핀란드는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도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이 짓자 그래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 동네에? 네. 뭐 일자리 필요해서요? 아니면? 그럼 저는 민도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고. 근데 why not? 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도 있고, 근데 장점들도 있으니까. 예. 어느 쪽으로 가느냐 뭐 이거 문제죠. 근데 지금 EU 국가들 중에서는 대충 한 절반 정도의 국가들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절반은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나라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교수님이 이제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수님을 통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법안이잖아요. 이게 법안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건데 이게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의한 중에 어떤 쟁점되는 포인트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8가지는 지난 8월에 다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8가지도 별거 아닙니다. 법의 제목을 뭐로 할 거냐, 뭐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8가지 정도는 합의가 됐고요. 이제 합의가 안 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 처분장을 우리가 2060년까지 얻을 거냐, 2050년까지 얻을 거냐 이렇게 명시적으로 숫자를 박을 거냐 말 거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숫자 넣지 말자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목표라도 2060년이든 50년이든 넣자 숫자를 넣자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50년이냐 60년이냐가 아니라 숫자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그 뭐 사실 그거는 큰 문제 아닙니다. 그건 어그리업을 하고요. 이제 지금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얼마만큼 지어도 되느냐. 예컨대 건식 저장 시설은 한 20년치만 짓자, 아니면 10년치만 짓자, 아니면 이건 사업자 마음이니까 무한정
땅이 있는 한 질 수 있도록 해주자. 요 건식 그 저장 시설의 용량에 대해서 이제 그 제한을 두고자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실은 이제 제가 아까 기타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우리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하겠습니다라는 절차를 고지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신뢰를 얻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게 취지인데 그 안에 건식 저장 시설의 용량을 제한하는 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계속 운전 요만큼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것과는 다른 문제를 그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얘기가 조금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그렇죠. 예컨대 이제 건식 저장 시설의 용량을 예컨대 뭐 허가받고 10년치만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다가 그 다 차면 허가 끝나면 네. 10년 더 운전하고 나면 용량이 차버리면 예. 그 발전소는 가동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고준위 폐기물 법이라고 했는데 고준위 폐기물 법이 아니라 그걸 빙자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을 막으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는 절차를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겠다는 건데 거기다 슬그머니 다른 것들을 집어넣은 거죠. 법 취지랑 관련 없는 것들을.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건식 저장 시설의 용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국회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몇 년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여기서 꽉 차니까 끝나게 되는 네. 내용 그게 쟁점이 네.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거죠. 원자력 발전소 보시면 보통 처음에 40년 허가를 받아서 운전을 하다가 예. 뭐 안전하면 20년 더 추가하고 또 20년 더 추가해서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낯선데 이유가 뭐냐면 미국 법하고 우리나라 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증이나 의사면허증이나 받으면 평생이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허가 기간이 있어요. 운전면허 기간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연장하고 우리는 평생 이제 허가를 받고 대신 보수 교육을 통해서 네, 이제 그렇죠.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 제도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법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허가 기간을 40년이라는 기간으로 딱 주고 그 다음에 20년 이렇게 연장하는 미국식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건데 사용 해결력 건식 저장 시설의 용량을 제한하게 되면 계속 운전을 못 하는 거죠. 어차피 다 막힐 테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예컨대 뭐 80년 쓸 수 있는 설비를 40년 쓰고 말았으니까 이제 경제성이 나빠질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지 활용도 나빠질 것이고 이게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당 연구 저장 시설을 하나씩 그렇게 서로 짝지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나라 어디 한 군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은 다 그냥 거기다가 지하 깊숙이 묻도록 하면 안 돼요? 모아서 하는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 사용 해결료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에너지 밀도라는 걸 얘기할 때 화석 연료의 100만 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 235 1g이면 석탄 3톤입니다. 300만 배죠. 와. 그러니까 이제 단위 볼륨당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햇볕, 바람 이거보다 훨씬 밀도 높은 게 석탄 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석탄의 뭐 300만 배만큼 나오는 거니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 들어간 양보다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간격 맞춰서 그냥 세워 놓고 네, 그리고 뚜껑 덮고 끝. 네. 근데 계속 또 폐기물이 나오니까 다시 또 들어가서 또 세워 놓고 또 뚜껑 덮고 출입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통 칸막이 만들어 놓고 하나씩 만들어 놓고 덮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뚜껑 딱 덮은 것들은 이제 얘는 그 자연력으로 냉각도 되고 방사선 차폐도 되고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관리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만들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게 연구 저장 시설인데 그냥 지금처럼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전에도 없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잘 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안 만들고
그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계속 하면 안 돼요? 그 한수원에서 네. 중저준위 폐기물을 드럼에다 담아가지고 환경공단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은 연구처분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동위원소가 얼마큼 들어있고 어떤 동위원소가 얼마큼 들어있고 다 조사해가지고 딱 보내는데 그쪽에서 또 조사를 해요. 또 다르다. 그러면 조금만 다르면 빠꾸예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아니 연구 처분할 건데 뭐 저렇게 잘 패킹을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패킹만 잘하면 되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까지 이렇게 잘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저 사람들 지금 일감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년 후를 안전성 평가를 해라. 그러면 아니 만년 전에는 신석기였는데 만년 후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라 그러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때 만년 후에 지하수에 물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서 저기 식물 키워서 먹을 것인지 수경 재배를 할 것인지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 그렇죠. 아니냐. 대한민국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개런티하라 그러면 이거 너무하니까 야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냥 개런티 하시죠. 네. 왜? 그렇게 해서 개런티해서 이제 한 대가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입니다.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현재 조건 다 만족시켜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주민동의 받아가지고 땅 파가지고 그 땅 거기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땅을 왜냐하면 그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랩이라 그래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땅 속에 지질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암석, 그 다음에 뭐 저 지하수, 그 다음에 그 케미스트리, 그 화학적 조성, 그 다음에 계절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축적을 10년씩 쭉 해요. 그래야지 이제 과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조사를 이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사실은 서로. 이제 하나로 조사한 거 가지고 양쪽 나라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철학은 이제 그 연구 처분장을 얻는 철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데 인간 생활권하고 완전히 격리될 수 있는 곳에다가 잊어버려도 될 만큼 만들어가지고 방치하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다른 게 있죠. 땅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고 어떤 나라는 뭐 퇴정암이 많고 그러면 이제 그 암질에 적합한 처분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우리는 보통 파묻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라서 정말 그렇게 500m 밑으로 내려가고 안반도 확인하고 막 제일 관심사는 지진이죠. 지진이 되면 지진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 폐기물에서 누설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지하수의 물결을 타고 이제 뭐 인간 생활권으로 유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지하수 맥이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굴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뚫을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가상적인 건데 여러분 박물관 가보시면 청동기 시대 유물들은 그대로잖아요. 철기 시대 유물은 저기 칼인데 저게 칼인가 지팡인가 싶고 그런데 속 녹으니까. 청동기 유물들은 거의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게 거의 이제 입증된 안정된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으로 용기를 만들어서 넣겠다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고. 뭐 저는 폐기물 전공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까지 안전하게 하느냐. 깊이 묻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차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더라도 여기까지 나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지하수가 흐르더라도 그냥 밑으로 빠져나가게 그리고 확산돼 가지고 지상으로 나오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나오는 동안에 방사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듣다 보니까 뭐 만년을 설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이게 되게 뭔가 어려운 기술이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이게 다른 거 쓸까 그냥 우리 석탄으로 그러니까 석탄은 일단 기후이기 때문에 좀 안 된다 치고 화석연료는 뭐 당장 끊지 못하더라도 차차 우리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좀 많이 쓰면서 이걸로 그러니까 원전을 꼭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항상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원자력공학과 교수님한테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재생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환경 의존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나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고 예. 바람이 불면 풍력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다라고 예. 저는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이 있고 아닌 환경이 있죠. 예컨대 우리나라의 일조량은 캘리포니아의 절반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광 패널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발전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예. 거죠. 예. 풍력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 영국 풍량의 절반이 안 되고 풍량은 보통 세제곱에 비례해서 발전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똑같은 풍력 발전기를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는 8분의 1밖에 안 넣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싸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국민과 우리 산업이 그 비싼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지금 최근에 한전에서 적자 나는 바람에 전기값 50% 올렸는데 예. 여전히 적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2배로, 3배로, 10배로 올려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불필요한 나라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바람 잘 불고 햇빛 잘 들면 예, 예.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바람 안 불고 햇볕 안 드는 나라가 그거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 잘못 먹은 거죠. 예. 근데 그게 구조로 보더라도 이게 뭐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뭐 지형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좀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있는 뭐 가스라든지 석탄 발전소를 줄여가는 과정을 원전으로 다 채우려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전 뭐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될 건데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전 100%뭐 이런? 원전 100%는 아니고요. 원래 에너지 정책이라는 거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예. 그래서 이제 적정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고 아무리 뭐 원자력이 제일 싸다고 해서 원자력 100% 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고 원자력, 뭐 석탄, 가스, 태양, 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도 중요한 팩터지만 이제 안보, 자원의 확보, 안보도 중요한 팩터이고 또 하나는 발전 원별 특성이 다릅니다. 예컨대 어떤 발전소는 그 전기가 갑자기 필요할 때 빨리 가동할 수 있고 빨리 끌 수 있는 발전소가 있고 예. 어떤 발전소는 한여름에 막 에어컨 많이 틀면은 확 수요에 따라서 확 이제 그 키울 수 있는 발전소가 있고 아닌 발전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소 발전 전원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죠. 전원 구성을 할 때 보면은 뭐 가격 안정성 그다음에 발전기의 특성들도 고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발전을 팍 올렸다 떨어뜨렸다 이걸 잘할 수 있는 발전소도 필요하고요. 예.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후 온난화나 이런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라면 결국은 무탄소 전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재생에너지 아니면 원자력 그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탄소 안 나오는 거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원자력 발전소보다 5배 정도 비싸고 또 하나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 뭐 ESS죠. 일종의 큰 배터리죠. 이런 걸 갖다 놓는 비용들도 재생에너지 때문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배 정도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보다 싸요? 재생에너지가? 싼 나라가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가 쌉니다. 왜냐하면 바람 잘 불어요? 바람이 잘 불어요. 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잘 불어도 그렇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오랫동안 안 짓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단가가 우리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아, 우리는 옛날에 건설비 쌀 때 지어서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의 유경험자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얘는 언제쯤 미리 주문하고 얘는 언제쯤 주문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최적 그 건설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도 그걸로 가서 지어주고 조금 마진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자국 노동자를 얼마큼 써야 된다든지 자기들이 그런 규제를 만들어놔서 예, 자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을 때보다는 비쌉니다. 우리가 짓더라도. 근데 거기서 지으면 뭐 더 비싸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좋고 원자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국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 그리드 패리티인데 그건 영국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팩트는 영국만. 네. 네. 다른 나라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럼 마치 다른 나라도 다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발전의 단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네. 다른 대안들의 가격이 높아서 네. 브레이크 이븐이 된 거군요. 네. 왜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근데 사실 그 정도 단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네.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원전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증폭이 있는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 전기가 있죠. 네. 당연히. 그리고 항상 사시사철 요만큼은 필요해라고 네. 하는 전기도 있을 텐데 네. 요만큼은 필요해라고 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자력과 석탄이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석탄은 퇴출 분위기 때문에 그 석탄 포션까지를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석탄 발전은 아까 말씀하신 기저부하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석탄 발전소가 출력 변동을 좀 해줬어요. 첨도 발전으로. 네, 예. 필요하면 좀 더 그래서 출력 조정하는 기능을 뭐 가스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원자력이 가져갈 거냐 그 고민을 한다. 네, 사실 원자력은 빨리 변동시킬 수는 없어요. 조금 변동시킬 수는 있는데 빨리 변동은 못 시키는데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는 변동 안 시키고 100%로 계속 운전하도록 했는데 예. 이유가 뭐냐면 연료값이 싸니까 그렇죠. 줄여야 된다 그러면 비싼 음. 데서 줄이자. 그래서 이제 안 썼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사람들은 그 원자력 발전소는 출력 조정을 못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 해왔던 거죠. 할 수는 있어요. 네, 프랑스는 아직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항상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 목표는 어쨌든 석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석탄 석유. 네, 석탄 석유의 문제인 건데, 근데 만약에 석탄 비중을 원전으로 채우게 되면은 거의 지금 있는 원전의 한 2배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나요? 네. 지금 2018년도 송도에서 개최됐던 기후변화 회의 거기서 이제 지구 온도 증가를 1.2도씨 이내로 가자 했을 때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보다 원자력 발전소는 150%가 되어야 된다. 50% 늘려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98%. 그러니까 지금 현행 유지. 세 번째 시나리오 501%예요. 5배 늘리자?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시나리오가 468%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2배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게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통계들이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전기라는 형태로 사용된 에너지가 있고요. 예.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한 양, 우리가 자동차 휘발유 같은 거 이게 이거의 4배입니다. 예. 화석 연료로 사용한 게 화석 연료로 사용한 에너지가 전기라는 형태로 사용한 것보다 4배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하려면 여기만 탄소 중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탄소 중립을 해줘야지만 되잖아요. 넣는 거랑 전기차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 전기차에 들어간 전기를 무탄소로 그렇죠.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전기 부분에서 보면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65%는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내죠. 근데 그 65%를 이산화탄소 안 내는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이 4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안 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현재 기술로 해법은 전기를 쓰든지 전기화. 수소를 쓰든지. 전기는 비축이 안 됐는데 수소는 비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 4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기 또는 수소를 만들어야 되고 전기는 이제 재생에너지 아니면 원자력이고 원전으로도 수소를 또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 물 전기 분해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수소도 마찬가지로 메탄가스 개질이라 그래요. CH4 그게 메탄이죠. CH4에다가 탄소 2개 붙이면 CO2 나오고 수소 나오거든요. 그러면 CO2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산화탄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거면 그냥 메탄가스 버스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소 만드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뭐 거기서 이제 뭐 블루 수소니 뭐니 해가지고 뭐 석탄으로 CCS? 해서 만들어서 뭐 석탄 포집하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하겠다는 건데 그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클린한 수소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 예. 말씀이죠. 근데 교수님 그 아까 이게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22기, 25기, 25기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2배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국민적 동의라든지 아니면 부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듣는 분들이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요. 원자력 발전소 2배 늘린다 그러면 거부감 느끼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럼 석탄 발전소를 4배로 늘렸으면 좋겠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 비교의 문제고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오케이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전기값이 10배가 되어도 좋으냐? 그것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그것들은 이제 어떤 국민적으로 뭐 그 성숙이 돼야 되고 어떤 팩트에 기반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예. 우리나라의 전기 만드는 발전 원가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어때요? 그게 나라마다 어떤 걸로 전기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 원가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우선 전기값 자체는 굉장히 싼 수준으로 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더 이상 유지를 못하니까 지금 한전이 네, 적자가 그렇긴 막 하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은 한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전기값이 오른 거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싸게 잘 만들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어떤 무슨 그 정치 논리나 이런 것들이 별로 개입을 안 해왔었죠. 왜냐하면 한전이 큰 덩치의 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자체적으로 뭐 정부를 잘 설득해 나갔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정책에 어떤 정치 논리가 들어오면서 더 좋아질 것 같았는데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앞으로 전기가 더 많이 쓰여지는 건 맞겠죠. 인구도 줄고 네. 우리나라의 공장도 줄고 이제는 세계의 공장이 코리아가 아닌 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다른 나라도 뭐 전기 들 쓰는 이유가 그냥 제조업이 죽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진 않을까요? 앞으로 전기 더 많이 수요가 있을. 우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전기화의 정도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전기로 해결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도입했고, 난로도 전기 난로 쓰고, 인덕션 렌지도 쓰고, 그리고 뭐 그러네. TV도 커졌고, 결국은 어떤 나라의 복지의 척도가 현재까지는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흔하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중세에 노예 30명을 거느리는 귀족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우리의 에너지 기준으로 그걸 에너지가 다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뭐 엔터테인먼트는 TV가 해주고, 안 그랬으면 춤춰봐 이놈아 해야 광대가 되는 해준 걸, 그 장작 30명. 패든 걸 갖다가 전기가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뭐 이동하는 것도 마차 마부가 해준 걸 갖다가 이제 전기가 에너지가 하니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노예 30명을 둔 삶을 우리 평균적으로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더 많은 걸 쓰겠죠. 지금 우리 과거에 안 쓰던 거 쓰기 시작했잖아요. 챗GPT.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거든요.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핸드폰 하나를 유지하는데 냉장고 한 대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죠. 핸드폰 자체는 안 써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을 쓰고 있어서 나누기 핸드폰 개수로 치면은 냉장고 한 대만큼씩의 에너지를 그 핸드폰 하나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인구가 주니까 자원도 절약될 거고 환경오염도 안 될 거고 인구가 줄었으니까 청년 실업도 해결될 거고 노인 부양은 AI가 하면 될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게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연금이 안 거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문제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거고 우리가 수출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안 쓸 물건 만드는 에너지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후진국으로 낙하하지 않는다면 뭔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인구가 줄어도 에너지 사용은 줄지 않을 것 같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그 장소를 정하는 게 어디에 정할 거냐는 문제보다는 과연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의 이슈가 일단 먼저 넘어야 할 산이네요.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잘라서 단순한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씩 풀고요. 문제가 안 풀리기 원하는 사람은 이걸 다 섞어 놓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 해결료 문제를 사용 해결료의 문제만으로 봐야 되는데 예. 이거를 뭐 앞으로 원자력 산업의 문제, 발전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안 풀리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논란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이게 야 서울에다 갖다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울에 있으면 오히려 원전이 있는 게 뭔지 느낌을 몰라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쓰이겠죠. 원전이 있는 지역의 여론이랄까 아니면 뭐 그 예를 들어서 원전이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물론 거기다 짓는다는 건 아니지만 뭐 거기다 저장 시설을 지으면은 원전을 생활해 보신 분들은 또 네. 거기에 대한 또 감이 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발전소를 직접 짓는 그 지역의 지역 사람들의 의견은 좀 어때요? 우선 최근에 저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지금 옛날에 신고리 5,6호기라는 이제 신고리라는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 예. 이름이 지금 세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리 옛날에 신고리 5,6호기가 세울 3, 4호기가 됐어요. 근데 주민들이 3, 4호기 거기가 준공되니까 그 옆에 세울 5, 6호기를 그 옆에 지어달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막 서명을 받아가지고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원을 했어요. 여기 5, 6호기 줘달라. 근데 그 5, 6호기 있는 자리가 지금 고리 원전 옆에 가보면 연수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좋은 땅이니까 이거 연수원은 아무데나 가면 되니까 헐어버리고 거기다 이제 그 세울 5, 6호기 짓고 연수원은 딴 데로 옮겨라. 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서명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매체에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근데 그 거기에 어떻게 썼냐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촌계장님이 설득을 하셨다 이렇게 썼는데 며칠 뒤에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이장님들이 나도 했는데 왜 어촌계정만 썼느냐. 그래갖고 이제 온라인에 있는 거는 이장님과 어촌계장이로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준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이제 양평에서 그 양수발전소를 짓는데 과거에는 양수발전소 짓는다 그러면 되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현수막도 걸고 그래갖고 과거보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적인 동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발전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의 그 근처에서 40년 사셨기 때문에 이제 별로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국민들이 과거보다 많이 성숙을 했고 또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고 찬반 의견도 많이 경험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준위 폐기물 법으로 어떤 절차를 투명하게만 만들어 준다면 유치를 원하는 곳도 생길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경주에서도 처음엔 반대하셨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다 이만큼 기여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거기랑 주민투표 해가지고 투표율 몇 프로 차이로 이제 경주가 이긴 건데 이제 만약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같은 경우에도 우선 제가 볼 때는 얼마 나눠주고 이런 거보다 부지를 만들고 거기서 부지 조사 사업을 하고 폐기물을 받아들여서 묻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뭐 몇십 년 동안 일거리가 계속 생기거든요. 일자리가.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이게 발전소는 구동 움직이는 파트가 있지만 폐기물 처분장은 움직이는 파트가 없어요. 그냥 묻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황금 알 낳는 거위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다발 올 때마다 얼마씩 받을 거니까 지역에서. 그 제가 볼 때는 과거랑 어떤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이제 경주에서 그 건식 저장 시설을 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주민 투표를 했어요. 그 탈원전 시절에 했는데 81.4%가 찬성했습니다. 이미 근처에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고리처럼 이왕 있으면 있죠. 하나 더 오는 거를 뭐 찬성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없는 데다가 갖다 놓겠다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과거에 우리가 뭐 극렬 반대하고 이랬던 주민들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자력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과거보다 주민 눈치를 훨씬 많이 보죠. 그렇게 됐죠. 예, 그렇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 좋아도 국민이 싫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걸 몸으로 느꼈으니까. 이제. 예, 예. 당사자들이니까 네. 사실은 뭐 누가 뭐래도 제3자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거 돈 좀 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또 모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은 근데 뭐 조심해서 지원할 수 하기는 있는 해야 거는 되는데. 또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제3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원은 해야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생 지점과 사용 지점이 달라지거든요. 예. 전기는 어디서 생산해서 송전선을 갖고 오는 거죠. 그게 에너지원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석탄을 떼면 그 자리만 따뜻해진 것과 그렇게 되면 도시를 어느 정도 키울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발생 지점과 사용 지점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 전기란 에너지원의 굉장한 장점인데 그렇겠죠. 마치 그걸 갖다 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민들이 고통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얘기하는데 만든 전기 왜 서울에서 쓰고 예,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기 사용자가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자, 원자력 발전 이렇게 한꺼풀 들춰보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결정할 것도 많고 사실 뭐 우리가 결정 안 해도 뭐 당장 큰일이야 나겠습니까만은 계속 그 후배들에게 그 물려주는 게 우리가 물려주는 게 사실 좋은 거 물려주는 거 뭐 있어요? 선배라고 해서 뭐 국민연금도 좀 불안불안한 거 물려주고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 안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설득 과정은 열심히 하고 그분들 또 마음도 이해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 내리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